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네팔에 와 있습니다. 네팔에 히말라야를 좀 구경하려고 와 있는데 네팔에서 두 번째 도시가 포카라라고 있습니다. 포카라에서는 안나푸르나가 잘 보이는 곳입니다. 트레킹을 할 때 아주 유명한 출발점 중에 하나인데 거기 와서 이 히말라야를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여기서 또 조금 먼 시점에서, 먼 관점에서 지금 김정은의 중국 방문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 회담 결과가 상황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동의를 받고 특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북한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북한의 김정은을 보내버리고 이 기회에 핵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깊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탈출구를 모색하면서 상황이 유동적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마치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사를 표시를 했다는 식으로 잘못 전달하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회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전체 판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긴장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백악관에서 정의용 특사 이름으로 공개되었을 때 맨 처음 조갑제 TV에서 시진핑의 고민이 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시진핑이가 미국에 협력해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이 돈줄 그리고 기름을 끊는 압박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미국 쪽으로 튀었다. 미국을 탈출구로 삼아서 마치 중국이 이렇게 배신하면은 북한은 미국과 상대해가지고 대타협을 하겠다. 그리고 친미국가도 되겠다. 과거에 김일성이가 중국 그리고 소련의 이념 갈등 시대 때 줄타기를 했던, 중소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뜯어먹었던 그런 전략을 쓰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참 난감하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특사가 가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시진핑한테 전해주니까 시진핑으로서는 낭패가 난 거죠. 화도 났겠죠. 이대로 김정은을 방치하면은 미국 쪽에 붙어버리겠다. 그리고 한반도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북한 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이 대타협을 봐가지고 해결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한 게 중국 노동당, 중국의 공산당, 중국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서 갑자기 김정은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과거부터 전략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라는 식으로 그동안에 김정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던 태도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을 김정은이가 빨리 캡처를 해가지고 직접 가서 시진핑과 만나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발표를 보면은 서로가 서로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정의용 특사는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하면서도 뉘앙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뜻으로 전했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폐기, 평화협정 등등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김정은의 육성으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하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단계를 밟으면서 하는데 북한이 양보하면은 미국이나 한국도 양보해야 된다는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겠다. 기브 앤 테이크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한 근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한 것은 정의용 특사 이야기를 듣고 북한이 핵 동결 차원을 넘어서 핵을 없애겠다.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니까 그럼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호영 특사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최초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 1991년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하자. 그리고 북한이 뭐 핵동결을 하면은 미국은 제재를 푼다든지 하는 식으로 서로 단계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하자. 이렇게 딱 방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진핑도 동의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전체적 뉘앙스로 봐서 시진핑이도 뒷받침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을 달랬습니다. 전략적 관계로서 그리고 역사적 관계로서 중국, 북한은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 민생,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그 방향으로 북한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장마당을 할 수 없이 허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제재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북 제재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의한 제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청와대의 반응은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가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도 이제 이쯤 와가지고는 김정은한테 이용당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접근하고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 러브콜이 오니까 중국으로 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할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중재자 역할을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앞으로 중재자는 누가 됐냐? 시진핑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시진핑이가 중국과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과거에 육자회담을 북경에서 계속 주최했듯이 이 육자회담으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 과거에 육자회담을 시작할 때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자회담 구도로 가면은 북한은 이미
핵폭탄과 각종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북한이 입장이 유리해지고 비핵화는 옛날보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내놓았느냐? 시진핑이가 전화를 해와서 그 다음에 김정은하고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한다. 전향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런 트위터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이 트위터에서도 아직도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김정은의 뜻과 다릅니다. 김정은은 북한만이 비핵화를 절대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역공을 하는 건지 역으로 김정은을 만나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필요하다. 남한은 뭐 핵이 없는데 남한까지 비핵화할 게 뭐가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해결할 문제지. 주한미군이 들어오게 된 것은 김일성이가 남침해가지고 당신 할아버지가 남침해가지고 물러났던 미군이 다시 들어온 거 아니냐. 주한미군을 불러들인 게 북한의 남침 아니냐. 따라서 주한미군 해구산 한미동맹 문제는 남한과 대한민국과 미국의 문제다. 상무적인 문제지. 이렇게 쭉 줄곧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해왔는데 한 번도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 문제를 남북 간에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육자회담판이 벌어지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은 중국이 바로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태도를 바꿔서 중국, 북한, 여기에 러시아까지도 지금 김정은, 시진핑 회담을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편에 설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그쪽 편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일본 지지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 가능성이 몇 %나 이것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유동성이 많아졌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한편 트럼프는 또 국무장관의 CIA 부장 출신 폼페이오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공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보보좌관 볼튼 이 사람은 옛날부터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한국이 자유통일하는 것이 북한 핵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 사람이 NSC 를 총무 역할을 하는 안보부 장관이 되고 폼페오는 국무장관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국영군으로서는 한국이 국영군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영군 역할을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시진핑이가 전면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무슨 논의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트럼프는 나와서 김정은 보고 북한 비핵화 문제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만 이야기해요. 그 나머지는 이야기하면 복잡해진다. 이야기하더라도 북한 비핵화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두 번째, 회담이 진행된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한다.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추세로는 이 두 가지를 관철시키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빠지려고 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제재에서 빠지려고 할지 모릅니다. 시진핑이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면은 대북 제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제 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의 문제입니다. 한국. 자, 육자회담 판이 되면은, 육자회담 이랬습니다. 미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여기서 영향력이 가장 약한 게 러시아죠. 가장 약한 게 러시아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은 당사자인 북한을 빼고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왜냐? 일본은 미일 동맹이 강하고 여차하면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가장 약해요. 왜냐? 한미 동맹이 강하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하지 않으면은 국제회담판에 나가면은 문재인 정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두 번째,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육자회담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일본은 누구나 다 준 핵무장 국가라고 합니다. 결심만 하면은 10년 안에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핵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기술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판에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밀착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김정은의 심부름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사사건건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해온 이런 문재인 정권이 설 자리는 좁거나 아니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해구산 포기가 문재인 정권 입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핵심부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 요직의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 출신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런 학생운동권의 영향을 받은 멤버들이 요직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호지민을 존경한다든지 월남 파병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한다든지 김일성 숭배자인 윤희상을 존경한다든지 이런 발언을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만약에 정책적으로 나오면은 이 중대한 기로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깨든지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위상변경이라는 이상한 걸 가지고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진해서 말입니다. 자진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은 국내에서 이 애국 세력, 우파, 자유민주 진영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들고 일어났겠죠. 때문에 이게 개헌 문제하고 연관되면은 대한민국의 진로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까지도 사회주의식으로 국가 진로와 정체성이 똑같이 왼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판도라 상자. 한국에서 내후 외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인데 한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곽에서 동북아시아의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거대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주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중국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김정은이가 동계올림픽을 찬스로 잡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협력자로 부리면서 미국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김정은이가 다시 찾아가는 이런 형국의 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역사가 언제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또 한국이 나서가지고 김정은을 살려줬다 이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 번 김정일이가 코로나로 몰렸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 못해가지고 살려줬습니다.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을 폭격하려고 할 때 극구 말렸습니다. 그때 때렸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김일성 정권 무너지고 핵 문제 해결됐을 겁니다. 그때 살려줬습니다. 두 번째,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 98년 이후에 계속 대북 제재를 했더라면은 그때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십만, 100만 이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황장엽 선생이 97년에 남한으로 탈출을 하면서 북한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평양회담을 맺고 6.15 선언이라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힌 대못이 되는 그런 잘못된 합의를 하고 국민 몰래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주고 그게 핵개발 자금으로도 쓰이고 그 뒤에 노무현 정권 들어서 때까지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북한으로 보내줘가지고 북한을 또 살려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또 코너로 몰린 김정은을 살려주었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변수입니다. 변수. 자, 이렇게 보면은 예측이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측이. 왜냐하면은 이게 2차원, 3차원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는 4차원, 5차원, 6차원 방정식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누가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거냐 하는 것은 국력이 뒷받침합니다.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과 미국.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고 한미동맹이 약화됐을 경우에는 한국은 이 판에서 희생될 겁니다. 94년 제네바 합의 때는 우리가 돈을 바쳤습니다. 북한에 경수를 지어주었습니다. 돈을 뜯겼어요. 그때 미국하고 손을 잡고 북한 핵시설을 폭격을 했으면 우리가 돈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봉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은 한국이 희생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때는 한미동맹 해체되면서 대한민국이 핵 가진 북한 정권의 인질이 되는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인질이 되는 그런 최악의 길이 하나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을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또 안보 문제를 외국에 기대한다는 건 참 웃기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을 어떻게 미국에 부탁을 합니까? 트럼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압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결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 밑에서 핀란드처럼 인질로 살 거냐? 러시아 옆에 붙어있던 핀란드처럼 인질로 살면서 또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북한 정권과 정권의 부하쯤 되는 그런 정부 밑에서 자유를 제한당하고 사유재산도 이번에 헌법 개정안 보면은 사유재산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많습니다. 자유, 재산권, 생명을 잃거나 위태롭게 만들 것이냐 하는 생존 차원, 국가 생존 차원, 국민 생존 차원
개인 생존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되냐?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해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비핵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어야 한다. 핵동결은 의미 없다. 핵동결은 의미 없다.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 안 된다. 해우산 포기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 한 5개 정도의 주장 플러스 사회주의적 계급 독재로 가는 길을 열 가능성이 많은 또 연방제 이런 우리 헌법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갈 틈을 만들어내는 헌법 개정안. 즉 대한민국은 분권공화국이다. 지방정부라고 앞으로 이야기한다. 지방정부의 운영은 자치권은 주민들이 결정한다. 이거 아주 위험한 독소가 있는 헌법 개정을 좌절시키는 것. 이런 여러 구체적인 행동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중자애할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유는 생명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자유재산이 없으면은 자유는 설 곳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냐면은 사유재산이 있으면은 자유를 말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을 대한민국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가 이제 집안부터 직장부터 무슨 동창회부터 전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남침 이후에 이 정도로 국가 생존 차원의 위기가 온 적이 없습니다. 무력 남침에 지면은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상의 남침에 지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전 그리고 핵무기를 앞세운 거, 이 입체적 공세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지 못한 이 우파 진영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시진핑과 푸틴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한미일 이 세 나라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 사이의 협조 그리고 여론 형성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은 언론 자유가 살아있으므로 야당의 견제도 어느 정도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죠. 여론을 바꾸는, 여론이 바뀌어져야 정권이 바뀌어지고 정책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세계를 향한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그러나 김정은도 약점이 많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누가 가장 약한 존재냐? 역시 김정은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 정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을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과 함께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에서
11.6이나 12.12 사건 같은 게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버텨줘야 합니다. 정부가 버티지 않더라도 국민이 버텨줘야 합니다. 아주 중대한 시기에서 계속 함께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